안녕하십니까. 더 배움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 직업심리학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학습 내용의 위치는 교재 359페이지 가운데 있는 직업심리검사의 역사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직업심리검사에 대한 개요부터 잠깐 공부를 했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직업심리검사라는 게 어떠한 개념이나 또 기능이 뭐가 있고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가, 또 그리고 심리검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 과정이라든가, 또 심리검사가 있어라고 해서 그 검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게 만능은 아니다. 심리검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또 어떠한 심리검사가 또 표준화된 심리검사, 또 우리가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믿고 그런 거 있죠. 믿고 쓰는 누구 이런 것처럼 믿고 쓰는 검사지로서 우리가 활용하려면 그 검사지는 어떠한 부분이 충족돼야 되는가. 예를 들면 표준화라든가 타당도라든가 신뢰도라든가 또 객관도 내지는 특히 또 실용도 있죠. 그죠? 아무리 좋은 검사지도 비용이 비싸면 그건 실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에 어떠한 조건을 갖춘 것이 가장 좋은 검사지인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은 심리검사의 역사와 더불어서 또 심리검사의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규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위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심리검사의 역사. 자, 우리가 심리검사의 역사를 배우려면 심리검사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학자들과 또는 연대표를 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시험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약간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우리가 심리검사, 물론 검사지 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무슨 척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갈톤이라는 인물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여러 학자들이 등장합니다만은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꼭 알아두실 분이 바로 비네입니다. 비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알프레드 비네라는 분입니다. 프랑스 분인데, 알프레드 비네는 왜 중요하냐면, 말씀드리면 이 알프레드 비네라는 사람하고 또 시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몽, 우리가 보통 영어식 발음하면은 사이몬이죠. 이제 프랑스식으로 발음을 하면 시몽이라는 분인데, 이 두 분이 그 유명한 1905 척도라고 하는 검사지를 만듭니다. 아마 1905년도에 만들었나 보죠. 그때 만들었는데, 이 1905 척도라고 하는 이 검사지는 주로 이제 지능 쪽입니다. 근데 지능인데 사용 용도가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학습 지지나 같은 경우 있죠. 그죠? 어떤 발달 지지나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또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과의 어떤 발달 정도가 좀 뒤처져서 일반적인 교육으로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좀 무슨 특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아동들, 청소년들을 아동들을 걸러내는 그러한 검사지로서 1905 척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지능검사에 해당되죠. 근데 이런 그 검사지가 만들어지면서 좀 유명해지면서 이 비네라는 분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그 터만 교수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터만 교수와 같이 작업을 해서 그 유명한 스탠포드 앤 비네 검사지라고 하는 검사지를 1925년도 쫙 기억이 했는데, 25년, 26년 요 사이일 겁니다. 아마 26년도인가 그럴 것 같은데, 요때 스탠포드 앤 비네 검사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로 이 검사지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리를 많이 괴롭혔던 거 있죠. IQ라는 단어가 이 검사지에서 쓰이게 됩니다. 인텔리전트 퀘이선트라고 하는 IQ, 우리가 보통 지능지수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만들어졌다. 이런 걸 여러분들 확인 좀 해주시고, 그런 얘기가 359페이지 밑에 쪽에서 보면 나옵니다. 이제 심리검사의 역사 가운데 정도 보면 비네 심형척도, 이게 제가 말하는 1905 척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스탠포드 비네 검사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 연령이다, 실제 연령의 어떤 비율, 또는 인텔리전트 퀘이션트라고 하는 IQ,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그 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바로 손다이커라고 하는 인물이 1905년도 04년도, 이거부터 좀 1년 빠르죠. 그런 경우에 정신 및 사회 측정 이론 입문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손다이크라는 분은 대표적인 행동주의 상담 이론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씨름이라든가 이런 걸 했던 분인데,
그거 줄 좀 꺼주시고, 그 다음에 또 줄 하나 꺼주실 것은 바로 359페이지 그 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1917년도 여크스 또는 뭐 예르크스라고 합니다. 여크스라고 하는 분이 만든 검사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360페이지 첫 번째 나오는 암리 검사지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뭐 여러분 우리가 과학의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어떤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나든가 학문의 또 어떤 발전이 과거에는 군 중심으로 많이 발달했는데 이 심리검사지도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달돼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홀랜드라는 분도 사실은 뭐죠? 군대 모병관 출신입니다. 육군 모병관 출신인데 그런 군대에서 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자신의 이론을 정립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일반적으로 그 암니 베타라고 해서 암니 알파, 암니 베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암니 알파는 주로 영어를 쓸 수 있는 미군 국적, 그러니까 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군대에서 사둔 검사지고, 베타는 이제 비영어권이죠. 아시아계라든가 히스패닉이라 그러나요? 그런 쪽의 사람들이 군대를 지원했을 때 그 지원 장병들에 대한 적성이라든가 능력을 검사하는 이런 검사지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베타 검사지인데, 위에 말한 그 암니 알파 베타가 최초의 집단 검사지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능 검사라든가 성격 검사 같은 경우는 개인 검사에서 쓰이고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좀 비밀스러운 내용이니까 오픈이 안 되는데, 군대니까 한마디로 해서 좀 쪽수가 많으니까 한꺼번에 뭔가 실시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겠죠. 그래서 예르케스 또는 여크스라는 분이 암니 알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집단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혹시 그 미국에 왜 수능 시험 비슷하게 쓰는 거 있죠? 저도 그게 뭐 수능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왜 SA인가요? 미국에서 왜 입학을 하려고 그러면 쓰는 거 있죠. SAT 있죠, 그죠? 미국에서 보통 수능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SAT 검사지의 할아버지 뻘 되는 이 SAT라고 하는 이 적성 검사의 할아버지 되는 검사지가 바로 이 암니 알파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암니 알파에서부터 어떤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대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판단하는 그러한 검사지로서 발전되었다, 이렇게 역사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360페이지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가운데 조금 위에 보면은 그 프란시스 갈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찰스 다윈의 사촌 동생이죠. 그래서 사촌 형이 어떤 그 진화론에 의한 인간의 어떤 능력 부분이 어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러한 내용이 형성된다, 이런 것을 착안을 해서 아마 개인차라든가 유전에 의한 그런 지능들 이런 것들을 하고 상당히 어떤 지능적인 인간의 지능에 대한 파악을 또 탐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그런 학자이고요. 알프레드 비넷,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분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단답식의 어떤 그런 그 쥐문으로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입니다. 검사의 목적에 따라 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해진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첫 번째 뭐냐면 일단 자격을 가진 사람이 검사를 해야 된다.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1차니까 일단 전문가가 해야 된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사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윤리적인 것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바로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피검사자, 피수검자의 사적인 내용, 뭐 심리적 구성물을 측정하는 거니까 그 사람의 어떤 지적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뭐 공개되면 안 되겠죠. 그런 비밀에 대한 부분 너무나 상식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역시 뭐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지만 역시 비밀 보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심리 검사와 관련된 윤리적 측면이다. 361페이지 보면 제가 APA 미국 심리학회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역시 뭐 윤리 강령을 정한 한국 카운슬 협회에 대한 그 협회의 윤리 강령도 있고요. 뭐 또 직업 상담사에 대한 일반적인 직업 윤리도 있습니다만은 검사지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미국 심리학회 APA의 윤리 강령입니다. 한번 참고로 읽어봐 주시고요. 과거에 2차에서 한번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 강령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사실 좀 애매한 문제예요. 그게 윤리 강령을 써보라는 것이 그게 뭐 어떤 기준에 어떤 단체의 발표 내용인지 어떤 국가의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뭐 이름난 학자를 기준으로 해서 발표할 것인지 쓸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오픈된 식의 문제가 나왔는데 심리검사제와 관련된 윤리강령에 대해서 네가 아는 걸 한번 써보라 뭐 이런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가장 좋은 답으로 제시된 예시가 바로 여기 나오는 APA 윤리강령 제8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좀 보시고요. 뭐 1차에서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어려움을 못 느낄 거예요. 그러나 2차 때는 이건 따로 한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뭐 2차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심리검사의 용도입니다. 뭐 심리검사의 용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심리검사의 어떤 목적 또는 심리검사의 용도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한 번 더 살펴볼까요? 거기 보면 일단은 뭐 학교에서 교육 장면에서 우리가 이 지능검사, 아까 비내가 만든 그런 지능검사는 우리가 학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362페이지 가면 임상상담 장면이죠. 특히 우리 직업상담사와 같은 이런 직무 영역에서는 반드시 활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산업 및 군대 장면. 그래요. 요즘 군대에서도 뭐 MBTI라든가 이런 걸 사용한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이제 우리 가천대학교가 경영대학원에서 직보반이라고 그러죠. 왜 제대 군인들 이렇게 전역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 기관으로서 직업 보도반이라는 것을 우리 학교가 이제 수주받아서 진행을 하고 저도 거기 이제 강의를 들어갑니다만은 거기 오신 분들 보면 뭐 중령, 대령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그다음 군대 생활 보통 25년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그 프로필을 보니까 저보다도 더 많은 검사지를 받아도 받고 또 공부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도 상당히 많은 이런 검사지가 활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초 연구 장면. 너무나 당연하죠. 심리검사지가 또는 측정 도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업 상담 연구 장면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뭔가를 탐색을 하거나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장면에서 쓰인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363페이지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1차, 2차. 제가 검은 부분에 제가 뭐 빡빡하게 지나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364페이지 있죠. 그죠? 이 더불어서 지금 어떤 면에서 이 한 장은 363페이지와 364페이지 이거는 사실 우리가 과거에 뭐 공부할 때 암기 다 했으면 막 이렇게 찢어가지고 막 씹어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도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찢어서 먹어본 적은 없어요. 아마 제가 암기를 다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똑똑한 제 친구들은 이거 암기 다 하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찢어갖고 씹어 먹었던 그런 것도 제가 봤는데 정말 그럴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볼까요? 363페이지 심리검사의 활용 영역. 이거는 이 9가지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심리검사의 목적에 대해서 써봐라. 심리검사의 용도에 대해서 써봐라. 심리검사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써봐라.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든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둬야 될 거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검사 도구의 선택과 유의사항. 이거 말이죠. 1차는 한 10대 2차도 뭐 거의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선택과 관련한 유의사항입니다. 일단 검사 도구의 사용 여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담자가 오면 무조건 그냥 검사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막 검사 실시하는 게 좋으냐?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합니다. 초보 상담자일수록 내담자에게 검사 폭탄을 던진다 막 그래요.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길적으로 이끌어 나갈 자신 없을 때는 오자마자 막 검사지를 막 들이대거든요. 그래서 검사 폭탄 던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꼭 이 사람이 상담을 하는데 심리 검사지가 필요 없다면 안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아무리 검사지가 정서적인 검사지라 하더라도 부담스럽거든요. 이렇게 읽고 체크한다라는 게. 그래서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냐 안 한 거냐를 먼저 한번 유념해서 살펴봐라. 두 번째, 검사의 측정 속성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을 알고 싶은데 성격을 알아보는 표준화된 검사지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흥미를 알아보는 거라든가 아니면 타당도가 또는 신뢰도가 확인 안 된 것을 사용한다든가 이럴 수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어떤 심리적 구성물 또는 측정의 속성 그게 맞는 부합되는 검사지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유의를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합니다. 검사지 선택할 때 내담자 또는 피수검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우리가 멋있게 얘기해서 내담자를 포함시켜라 이런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심리검사지 실시에 따른 윤리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검사지를 선택할 때 검사지에서 설명하는 거죠. 뭐 제가 고용노동부에서도 있을 때도 우리가 이제 그 잡카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주로 이제 심리검사지를 많이 하는 곳인데, 잡카페에 보면 이제 검사지가 쫙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심리검사지가 무려 21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내가 필요한 거 몇 개를 끄집어내서 그 내담자에게 설명하는 거죠. 이 검사지는 어떤 거고 이건 어떤 거고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건 뭘 보고 이건 어떤 것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내담자가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어떤 걸 보는 게 좋겠느냐. 그럼 내담자가 자신의 시간이라든가 또는 그 이해도를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경우, 그게 이제 적절하다 싶으면 같이 합의하에 해야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 내담자나 수금자가 충실한 답변을 한다는 거죠. 성실한 답변을 한다는 거죠. 페이킹, 속이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검사지를 실시할 때 또 유의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는 선택할 때였고, 이제는 실시할 때 어떤 유의사항들이 필요하냐. 충분히 뭐 암기하고, 어때 가보면 상담자 자체가, 그러니까 검사자 자체가 그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처럼 검사지가 21개예요. 그러니까 다 모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검사라는 사람이 전문가답게 그 21가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매뉴얼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고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고요. 장소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뭐 소음이 있으면 안 되겠죠. 무슨 오차가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64페이지 보면 해석 시 유의사항입니다. 가장 또 뜨거운 부분입니다. 보면은 해석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고려하라. 그러니까 내담자가 해석을 할 때마다 내담자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가, 어쩐가,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아, 선생님 성격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 그거 아닌데? 이렇게 뭐 거부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뭐 기분 나쁜 표정을 짓거나, 갑자기 침묵을 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전달할 때 막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말고,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느끼는 내담자의 어떤 느낌, 내담자의 반응, 내담자의 눈빛,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어떤 설명의 강도를 조절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쉬운 말로 설명해야 된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내담자의 점수 범위를 고려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한번 하실래요? 여러분 행강표 좀 끄시고.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름 홀랜드 검사지에 육각형 모형을 했습니다. S 4A형이 있고, 근데 그 4A형이 그 사람이 54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E가 예를 들면 50 한 2점 정도 나왔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뭐 40점대로 나왔다 칩시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선생님은 그 소시아 4A형이 54고 엔터프라이즈 진취형이 50이고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은 2점의 차이를 가지고서 4A형이 훨씬 더 이 엔터프라이즈 진취형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이 점수의 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사회성이 좀 강하긴 하지만 선생님의 흥미 코드는 S와 E가 거의 혼합된 상태에서 흥미 유형을 보인다, 이렇게 설명해줘서 52와 54를 하나 묶어서 범위로서 설명해주는 것이 올바른 해석 방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결과에 대해서 중립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립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검사 결과에 대해서 특히나 정서적인 검사는 우리가 뭐 성격이 좋다, 나쁘다, 우리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쓸 수 있지만, 검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좀 약간 좀 소심하다, 또 이쪽 좀 적극적이다, 그게 왜 좋은지 나쁜지 판단이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소심한 사람은 신중하고 차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또 막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은 뭐예요? 쓸데없이 나대거나, 그죠? 자충우돌, 또는 무슨 뭐 시행착오를 많이 할 수 있는, 실수가 빵빵빵 터지는 그런 나쁜 성격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가치 판단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든가, 상담자의 어떤 감정이 실려 있는 단어를 쓴다든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립적 단어 또는 중립적 판단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 또 보면 내담자의 방어 최소화라고 해서 검사 결과에 대해서 상담자는 중립적이고 무비판단이지 하지만 또 낮거나 위협적인 점수에 대해서 내담자의 반응에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너무 낮은 점수가 나온 것에 대해서 내담자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어떤
대처용으로서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과 용도를 명확하는 그건 뭘 처음에 우리가 선택할 때부터 유의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 페이지와 지금 설명한 이 페이지는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고 1, 2차에서 늘 나온다. 그냥 여러분 다 외우시고 뭐 드시란 말은 못 하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 부분은 새까맣게 되도록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5페이지에 보면 심리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자 변인과 수검자 변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자 변인은 내가 검사를 실시하는 또 상담자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수검자 변인은 그 검사를 받는 피수검자 내지는 내담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어떤 변인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검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강화 효과입니다. 강화 효과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강화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주의 상담 이런 여러분들 상담하기서 배웠는데 두 번째 조작적 조건하에서 강화와 벌이 있는데 강화는 뭔가 주는 거죠. 좋은 거를. 벌은 그 행동을 못하게 체벌을 가하거나 오버컬렉션, 뭐 가행 처벌을 하거나 이런 걸 하는 거 얘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어요.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하급 성취도 심리검사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이번에 시험 잘 치면 엄마가 스마트폰 최신 모델로 바꿔주마. 이렇게 엄마가 무모한 공약을 걸었어요. 강화한 거죠. 이 시험 잘 봐라는 강화를 한 거죠. 그럼 이 아이는 그 스마트폰 신모델 때문에 막 코피나게 공부하는 거예요. 코피나게. 평소에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가 아닌데. 그 어쩌다가 시험 점수가 참 좋아졌어요. 그럴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 그럼 그 아이가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인가요? 평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인가요? 아니죠. 부모가, 엄마가 조금 전에 강화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겨난 거니까 이것은 조금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만약에 검사자가 변인입니다. 검사자가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너 이분 요 검사지, 또는 이 성격 검사지, 또는 흥미 검사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이 상담자가 그 기대치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선생님께서는 성격이 참 차분하시고 또 선생님께서 참 그 성격이 좀 중후하신 어떤 그런 태도가 있으니까 성격 검사 하시게 되면 어떨 것 같다 라고 미리 얘기해 버립니다. 그 큰 실수인데. 그러면 내담자가 또는 수검자가 체크할 때 그쪽 부분을 체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다른 거 체크하면 내 상담자가 나에 대해서 실망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에 하나의 편향된 체크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코칭 효과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검사 실시하기 전에 A한테는 설명을 잘 해줘요. 검사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설명도 잘 해주고 예시도 한번 풀어보게 하고, 근데 B한테는 그런 설명을 안 했어요. 그냥 뭐 읽어보시고 검사해보세요. 뭐 그렇게 좀 불친절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똑같은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쳤을 때 A와 B는 전혀 다른 결과치를 이 측정 도구에서는 보여준다는 거죠. 친절하게 설명받은 사람이 아무래도 좀 더 충실한 답변 내지는 정확한 검사지의 용도나 목적을 알고 참여한 거니까. 그럼 B는 대충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검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둬라. 강화, 기대, 코칭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심리검사지 개발 과정이라고 해서 제가 쭉 1번부터 8단계까지 해놨는데 이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상관없이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판단해서 제가 올려놓은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문항 난이도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문항의 난이도가 낮다, 높다 이런 건데 이것만 하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상에서 쓰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난이도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봐보세요, 여러분. 난이도라고 하면 어려운 정도입니다. 어려운 정도니까 야, 난이도가 높다, 난이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어려울 때는 우리가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풀기에 이해하기가 난이하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 시험이 어렵다 이 말이 똑같아요. 그건 문제가 없는데 만약 여러분들 난이도 개수라고 합시다. 난이도 개수. 난이도 개수라고 하면 이건 반대 개념입니다. 보통 난이도 개수를 우리가 보통 P라고 하는데 이 P가 이 난이도 개수는 말이죠. 0부터 1까지를 난이도 개수가 포진돼 있어요. 근데 난이도 개수가 예를 들면 2다. 이 말은 뭐냐면 난이도 개수가 2라는 말은 뭐냐면 10문제, 그러니까 10명 중에 이런 뜻이에요. 10명 중에 그 1번 문항입니다. 1번 문항의 난이도 개수가 2라는 말은 1번 문항을 푼 사람이 2명이란 뜻이에요.
그럼 난이도 이게 죄송해요. 이게 2가 아니고 0.2라고 합시다. 0.2라고 하면 0과 1 사이니까. 그럼 난이도가 0.9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10명 중에 2번 문항은 난이도 개수가 0.9라는 말은 10명 중에 9명이 이 문제를 풀었다는 뜻이에요. 문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훨씬 더 쉽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난이도 개수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난이도 개수가 1에 가까워질수록 그 문제는 되게 쉬운 거예요. 푼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 그 다음 난이도 개수가 0에 가깝다는 얘기는 그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3번 문항이 난이도 개수 P가 0.0이다. 그럼 10명 중에 1명도 못 풀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난이도 개수와 난이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그 아이템 디피컬티라고 하는 문항 난이도 그 자체를 우리가 P라고 하는 난이도 개수로 설명할 때는 아래쪽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또 우리가 직업 심리학의 어떤 심리 검사제에 관한 파트는 위는 일반적인 용어고 난이도 개수로 얘기하는 거니까 아래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심리 검사의 분류입니다. 1차, 2차 아주 좀 쉬운 문제로서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검사지 분류를 해보면 속도, 역량, 개인, 집단 이렇게 일반적으로 속도는 쉬운 문제를 빨리 푸는 그런 검사지고요. 역량 검사는 파워 검사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 보면은 어떤 게 수학 경시대에 나오는 문제들 있죠. 굉장히 어렵죠. 그런 것을 보통 역량 검사, 파워 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개인 검사는 일반적으로 뭐 성격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그렇고, 그 다음에 투사 검사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뭐 문장 완성 검사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개인 검사고요. 그 다음 집단 검사,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암리, 알파 이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집단 검사고요. 우리가 지금 쓰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업 심리 검사를 활용하는 것들은 전부 다 거의 다 아니요 100%일 겁니다. 100% 다 집단 검사 형식으로 개발된 거니까 그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주로 뭐 성격, 흥미 이런 것들은 다 가치관 이런 것들은 다 집단형이다. 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 도구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지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필로 하는 거고, 그 다음 수행 검사는 퍼포먼스 테스트라고 해서 우리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려면 지필 검사는 우리가 보통 운전면허 보면 뭐죠? 학과 시험은 연필 들고 하잖아요, 그죠? 하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바로 딱 그 운전해보잖아요. 시내 운전해보죠. 이런 게 이제 퍼포먼스 테스트예요. 수행 검사입니다. 차이점 느끼시겠죠? 도구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에 도구는 자동차예요. 내가 직접 나가서 그걸 가지고 운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좀 깊은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규준 참조와 준구 참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절대 검사냐 상대 검사냐 이런데 일단 그 밑에 있는 표를 보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규준 참조 검사와 준구 참조 검사가 있는데요. 규준 참조 검사는 바로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서열합니다. 그래서 규준은 뭐냐면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상대적인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쟤는 얘보다 못하고 얘는 저보다 못하고 이렇게 상대 평가를 하는 그런 것이고, 우리 일반적으로 학교 시험이 그렇죠. 1등부터 30등까지 나누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규준 참조 검사라고 그러고, 준거 참조 검사는 절대치를 주고 있어요. 어느 수준 이상이면 전부 다 동일한 합격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가공인 직업 상담사 1차 시험이 몇 점이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죠.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그걸 모르시고 막 공부만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게 합격 기준인가 이렇게 아시는 분도 계신데 아마 여러분은 그런 분은 안 계실 걸로 믿고, 준거 참조 검사는 성취 도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 2급 1차 시험은 주어진 문제 100문항에 60점 이상이면 평균이 어느 정도 상담자로서의 기본 자질은 갖췄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합격을 시켜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다 우리가 준거 참조 검사, 절대 평가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뭐 다양한 수준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준거와 유사한 수준, 다시 말해서 60점이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 이상이냐 아니냐만 보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의 양호도에 보면, 그래서 규준 참조 검사는 학교에서 치는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신뢰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준거 참조 검사, 절대 평가는 타당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해 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 표 마지막에 또 보면 검사 개발 과정 제일 마지막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규준,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통계적 방법에 의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거 참조 검사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시험에 60점 이상이면 뭐 직업 상담사 2급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은 갖추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타당하다. 이런 판단을 전문가가 하는 거죠. 그래서 60점이라고 하는 기준을 두는 겁니다. 이 정도만 차이점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차는 좀 더 깊이 나오니까 그때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직업 상담사 자격과정과 관련해서 그 기준 참조 검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뭐 골프나 이런 거 보면 컷오프 점수라고 하죠. 컷오프 점수 들어보셨나요? 컷오프 점수인데 우리가 커트라인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만든 말 내지는 일본에서 만든 말이에요. 커트라인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영미권에서는 쓰지 않죠. 컷오프 점수입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쓰는 말을 정확하게 쓰면 거기 나오는 것처럼 컷오프 스코어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번 참에 정확한 용어를 여러분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인지적 검사와 정서적 검사로 나누게 되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 뭐 그냥 제가 설명 없어도 369페이지 나오는 거 여러분들 그 표 하나 있죠. 큰 거 그죠?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표 여러분들 반드시 다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너무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제가 시간을 따로 잡아서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목적에 따른 분류는 규준과 중거 참조 검사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368페이지 내용에 따른 분류를 한번 좀 깊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워낙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는 자주 나오니까 따로 시간을 잡아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